자, 법관을 이제 볼게요. 법관은 이제 그 군주 중심의 어떤 통치술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얘보다 더 규제에 있는 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고 상당히 강제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법가다. 그래서 법가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보고 있죠? 선악적인 존재로 보고 있죠. 악한 존재. 원래 타고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런 인식에도 이제 한 건데, 자, 정치 제도에서 측면 보면 그 강력한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군연제를 이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봉건제를 이상으로 하고 있는 유교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단히 이상적인 게 아니라 또 현실적인 정치가들이죠. 그래서 보국강병과 전제군주권 확립에서 법치 시행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가는 군주들에게 되게 뭐냐면 인기가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국시대 때 범법 사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다 법가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정치 지향은 군신 간 어떤 상하관계를 강조하고 도량의 통일, 그다음에 재민지배 체제를 통한 국가재정 기반 확보에 있고요. 그다음 인간 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죠. 선악선에 따라서. 그래서 자율 규제보다는 권위와 형벌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 자율 규제를 이제 강조했던 것은 누구예요? 육아죠, 육아. 그래서 이건 다 전혀 다른 인간관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종류는 크게 이제 그 법, 술, 세치가 있어요. 법치주의, 그 다음에 그 술치주의, 세치주의 이렇게 이제 있는데,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상한가 한비자예요. 상한가 한비자.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비자는 또 법치주의자면서 종전의 기존의 법을 정리했죠. 법과 사상을. 그래서 한비자라는 책이 있죠. 한비자라는 책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원래 이사하고 동문수학했던 사람인데, 그 이사가 그 한비자를 되게 질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진시황이 한비자를 그 데려오기 위해서 한나라와 전쟁을 할 만큼 상당히 뛰어난 인물인데, 이사의 질투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 감옥소에 죽게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의 그 내용이 있고, 그 법치주의 내용은 뭐냐? 엄격한 형벌과 상을 통해서 부국강조를 깨고, 그 다음에 군주의 획일적인 지배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군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법 위에 모든 것들 탄압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풍속행위의 또 배경이 됐던 학파다. 그 다음에 술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 걸문수술을 잘 이용해서 통치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공과 가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엄격히 시행하면서 그 무능한 자들은 군주가 볼 때 도태시키고, 그리고 그 군주들이 신하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들을 군주에 존속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주로 신하와 관련된 신하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성된 것이 이제 뭐냐면 술치주의 내용인데, 그 외에도 이제 관료 엄격한 업무 부과와 상번권 행사. 그래서 공과 결과 중심을 하는데, 그 가정보다는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과 벌을 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치주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군주가 통치를 할 때 유교처럼 덕행이 아니라 뭘 통해서 권력을 위해서 통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쓰잘데가 없는 거야. 뭐죠? 실제 사람들 통치하는 데는 그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그 세치주의다. 그러니까 이 세치주의는 신도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마키아벨리에 보이는 정치적 지도자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는 덕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뭐냐면 그 악행,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건데, 자, 그래서 이게 법과 술과 그 다음에 세치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세 개 학파를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비자죠. 그래서 한비자는 자기 친구 이사와 함께 진제국의 통일적인 어떤 이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도가죠, 도가. 네. 도가는 이게 이제 있는데 도가는 장자하고 그 다음에 노자 사상을 도가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데 후에 도교에 영향을 줘요. 도교에. 근데 주의할 것은 도가와 도교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 도가는 노자 장자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춘추 전국시대 때 그 학파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도교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후대에 이제 첨가한 그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민간 신앙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들이 합쳐진 게 도교예요. 그래서 도교의 경전하고 그다음 도가의 경전이 꼭 일치한 게 아니에요. 도덕경이 도교의 중요한 경전이지만 또 도교 나름대로 도장이 돼갖고 다른 그 경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분리돼 있다. 그리고 노자가 자신이 도교의 교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후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도가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면요. 도덕적 위선, 그러니까 육아의 도덕적 위선과 법치주의의 억압을 반대하고, 이 도가는 또 예술, 종교에 또 기여를 해요. 되게 신비적 성격 때문에. 그리고 후대에 또 밀란의 영향을 주죠. 도가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지배층에 있는 종교보다는 지배차보다는 피지배층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한나라 때 대표적인 일어난 뭐예요? 항건적의 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법가라든지 계급 사회를 부정하는 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주의 역할을 되게 뭘로 강조하냐면 무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인의의 반대죠. 법가나 육아는 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이라는 건 제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뭘 만들고 그러는데 이에 반해서 그 도가는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도가의 군주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것들을 강조해줘요. 무의자연이라는 것들 아시죠? 그래서 이때 무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언어도 구정되지 않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가라든지 육아 같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 짓죠. 뭐 예절이 어떻고, 뭐 제도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 스스로 도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따르게 해라.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게 무의자연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도법자연, 도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라 라는 것들이 무의자연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무의자연 사상은 이제 후에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어떤 정치사로 연결되냐면 소곡감인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소곡감인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만들 때 커서는 안 돼. 뭐죠? 조그만 국가야 돼. 동네 국가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의 폴리스 정도의 도시 국가 있죠? 그거고, 그래서 닭이 울면 모든 동네가 모든 국가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만 적은 국가죠. 인구도 적어야 되고. 왜 그런 국가를 요구하냐면 국가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어떤 문제 있으면 그들 통치하기 위해서 온갖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의자연에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노자의 사상들은 요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육아, 인가, 예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문명의 폐단과 전제 권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자가 있는데 장자는 재물설을 주장하죠. 재물설. 장자의 사상을. 자, 장자의 사상을 재물설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 재물설이 뭐냐 하면 이때 이제 그 제자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래서 평등하다. 물이라는 건 사물이죠. 모든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의 차별적인 지식을 버리고 언어로 규정된 차별적인 지식을 버리고 자연평등. 그러니까 도덕의 도덕적인 삶, 도덕이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평등을 추구한다. 그래서 만물일체적인 어떤 사상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호적지몽이라는 게 있죠. 호적지몽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에 뭐가 보이는 거야? 자기가 나비가 되는 거죠. 근데 꿈을 깼더니 나비가 아니라 뭐야? 사람인 거야. 그럼 내가 나비겠어요? 사람이겠어요? 결국엔 나도 나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비와 사람이라는 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도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그럴 뿐이야. 인간이 어떻게 규정짓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죠. 만물은 크게 볼 때는 인간의 규정 그 이상으로 뭐냐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비나 인간이나 뭐냐면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재물서의 주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또 꺼졌네. 아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인위적인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서 노자의 무의 정치에 기반이 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이 노자와 장자 사상 후에 이제 그 한나라 때 항노의 사상으로 연결되죠. 항노약. 그래서 항노지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항자와 노자 숭배하는 사상인데, 그래서 한 초기에 그 뭐냐면 정치 사상을 이용하죠. 그래서 무제 이전까지는 한나라 정치의 그 방해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내버려두는 게 정치적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의 그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내버려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묵가인데 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시자가 뭐예요? 묵자죠. 묵적이라고 이제 보는데 보통 이제 자자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자라는 거는 뭐냐면 성인한테 붙이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묵적인데, 원래 이름은 묵적도 아니고 그냥 묵적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묵적이라고 왜 불렸냐? 이거는 묵형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야. 묵적이라는. 묵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제인들이 그 할 때 빨간 주운 글씨처럼 여기에 이마에 나는 죄를 지었다 죄자를 이렇게 한자 크게 썼어요. 이게 묵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차별이죠. 일종의. 그래서 묵자도 묵형을 받은 송나라 3일 거다. 귀족 출신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육아에 있었죠. 육아에. 근데 육아에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독립해갖고 따로 교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묵가다. 그래서 이제 육아 사상에 대한 영향과 비판에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묵가 사상의 이제 그 계급적 특징은 뭐냐면 하층민이 되게 많아요. 하층. 그래서 되게 이제 하층 계급의 입장에서 이제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나 이런 그 신분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상대적 능력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층 위선과 허구, 사차 낭비를 반대했고 이런 것들이 저용, 절장, 그다음 비락, 그러니까 아껴 쓰고 그다음 쾌락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또 이 묵가 사상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묵가의 집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술자 집단들, 공성가 아니라 지금 기술자, 토목 기술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전 사상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나면 그 공격한 측과 수비한 측에 누굴 지원해 주냐면 수비한 측을 지원해. 그러니까 공성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성을 어떻게 하면 잘 방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비공 사상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 희생 위에 강행된 공별 정쟁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자하면 또 유명한 게 뭐죠? 겸해설이죠. 겸해설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죠? 공자의 차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공자는 자기와 자기 주변만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그 다른 관계에 더 확대될 때는 좀 약해진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여기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 사회, 국가의 자기 일부를 강조하고 사랑하면서 자타가 없어지고 계급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별에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그 이익을 주장하죠. 그래서 자리보다는 교상률을 주장하다. 그래서 평등 세계를 이제 실현했던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그 묵가의 교단의 그 사람들이 하층민이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동, 이것도 이제 이렇게 절약을 강조하고 통일성을 있는 존중하는 사회를 강조하는 그리고 상현이라는 게 있는데 상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제 세습적 신분제를 부인해. 이건 아까 치면 이 사람은 하층민이죠. 그러니까 지족제 신분제 별로 안 좋아해.
얘들은 타고난 것보다는 뭘 강조해요? 타고난 능력을 강조해. 그래서 군주라도 능력이 없으면 제거할 수 있고 혁명하는 사람은 모실 수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상현이라는 거야. 네, 요 내용이.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비공이라는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들은 가족제도를 되게 비판적으로 봐요. 유교에서는 가족제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상리를 주장하면서 교상이 공리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그 가족제도 이런 것들 혈연을 강조한 가족제도를 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을 반대해요. 결혼하면 공동생활을 하고 그래서 공동 양육을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 사람들이 가족을 되게 싫어하냐면 처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처자식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자기 거 챙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강조해 자신의 이익을 교상리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자식을 버려야지만 뭐냐면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해갖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는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고 뭐 그냥 그룹 섹스 뭐 해가지고 얘를 낳으면 자신들이 공동 양육하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야. 오히려 육아도 이상적이지만 육아는 인간의 마음의 본성의 근거를 둬갖고 이걸 한 건데 이들은 너무 이상적이고 판타지 같은 세계관을 추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인기가 있었어요, 이 사상이. 근데 전국 이후부터는 없어지게 돼요. 이 묵자 사상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은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조직 운영은 대단히 비평등해요. 그래서 거자라는 수장이 있고 이 거자 밑에 그 여러 단계의 또 조직운도 있어. 그래서 일종 깡패 조직 알죠? 그 위에 있는 이제 두목이 있으면 그 오야붕이 있으면 그 밑에 시다바이 있고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너무 배타적이고 또 이게 비평등하고 뭐 계급적인 조직 때문에 도중에 나중에 뭐냐면 점점 어떻게 시들시들한 거야. 좀 약간 모순적인 사람들인데 뭐 하여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명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명가는 뭐냐면 중국어를 공부해 보시는 분이 알겠지만 중국어는 문법상 논리적 진행이 어려워. 영어 같은 게 문법이 딱딱딱 맞거든요. 근데 중국어는 동사인지 명사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도 좀 중국어 공부해서 하는데 영어 문법은 딱딱 떨어져요. 근데 중국어 문법은 딱딱 안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비논리적이야. 지금 하는 걸 보면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중국 애들 하는 거. 예, 막 거제 침 뱉고 막 떠들어대고. 예. 자, 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가는 왜 나왔냐? 원래 이제 문과에서 파생되었는데 원래 학파가 학문적인 대립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자기 학파에서는 상관없어요. 자기 학파는 스승의 말이 꼭 뭐예요? 도제적 학풍 이상. 그게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말만 이제 열심히 외우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학파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 다른 학파는 그 자기 학파의 스승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증거를 내고 나름대로 논리를 얘기해야지 상대방을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어의 어떤 모순된 것들 깨고 좀 개선해가지고 논리적인 기법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학파들이 뭐냐면 명가예요. 명가. 그래서 명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해시나 공세원 같은 사람인데, 자, 그 해시 같은 사람은 영물십사를 주장했어요. 영물십사. 그래서 이제 이 영물십사는 뭐냐 하면 모든 사물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다 부정해요. 그리고 인간의 주관성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걸 보고 큰 개념에서는 모든 형상이 같은 거지만 작은 개념에서 볼 땐 다르다. 소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만물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숭이하고 인간을 보자고 해요. 자, 인간이나 원숭이나 큰 개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죠. 다 똑같은 동물이에요. 근데 작은 개념에는 틀리죠. 인간과 원숭이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소동이지만 넓은 개념을 볼 때 뭐야? 동일한 동물이죠. 연장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성력의 주장에 명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명신론. 명신론 이든가 그것을 칭하는 대상을 일치시켜라.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정치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가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가 어떻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잖아. 근데 실제 국민하고 민주가 아니죠. 민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도 위한 것도 아니죠. 이건 뭐야? 명칭하고 지칭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마비마설이라는 게 있어요. 백마비마설. 백마비마설은 백마가 말이 아니라는 뜻이야. 개변 같죠? 백마가 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백마가 말이 아니다. 이거 중요해. 왜 백마비마설 중요하냐? 자, 백마는 뭐예요? 말의 큰 개념이야, 작은 개념이야? 작은 개념이죠. 그 밑에 있는 그 작은 개념 아니에요? 하위 개념? 말은 큰 개념이죠. 백마가 말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이 동일한 거죠.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백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요? 백마는 말의 일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의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어, 제가 중국어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 실력이 짧아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 이렇게 개념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큰 개념이 어떻고 작은 개념이 어떻고 유사 개념이 어떻고 이런 게 안 되나 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시키는 게 그 뭐냐면 그 공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명가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종행가가 있어. 종행가. 종행가는 이게 합종영행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합종영행이 뭐냐 하면 전국시대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전국 치동 중에 제일 커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진나라예요. 진나라. 진나라. 그래서 이 진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합종책과 연행론이 나왔어. 합종책은 어떤 사람이냐, 소진이 주장했는데 진나라가 강하니까 육국이 연맹을 맺어갖고 진나라 대항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이제 연행론은 뭐냐면 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진국하고 개별적인 동맹을 맺자는 거야. 그게 연행론이에요. 어느 게 합리적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진국이 큰데, 진나라 큰데, 진나라 합쳐가지고 육국이 합쳐갖고 진나라 대항한 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진국과 개별적으로 동맹 맺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일까, 여러분들? 제 생각엔 연행론보다는 합종론이, 그건데, 동맹이 잘 안 됐어. 깨지게 된 거야. 실제 연행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합종 연행론을 각각 줄여가지고 종행가, 그러니까 외교가들이야. 외교가. 그리고 이제 그 연행론을 썼던 이제 장이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죠. 전국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전국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진나라 말기 때 범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교 근공정책을 추구하죠. 그래서 진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6개국을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순위를 정해야죠. 그래서 먼저 그 처부시할 대상들은 어떤 걸까요? 가까운 나라는 먼저 치고 진나라부터 한이중 같은 나라는 가깝죠. 중원에 있는 한나라, 위나라, 주나라. 근데 제와 연은 멀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그 6명을 같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깨면서 개별격파하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육국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외교정책 할 때 벌들 뜻이 없는데 우리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신기하고 특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양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자는 도덕책에도 나와요. 그 윤리책에도. 양자는 대단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어떻게 이기주의냐. 이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양자라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로서 자신의 털 하나라도 뽑는 것을 통해서 청하에 많은 이익이 될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카락을 하나 뽑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해박된다고 해도 머리카락을 안 뽑는다는 거야. 그만큼 이기주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이기주의라고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양자의 그 사상은 전해내지 않고 그냥 맹자를 통해서만 전해지니까. 근데 양자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종전에는 공동체 뭐 집단주의 이렇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하고 시생을 강조해. 그 반대해서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더 중요시한다.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자 이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현이라는 사람인데 추현은 오행을 가지고 설명해요. 오행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하수 목금토 해갖고 오행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음행하고 오행하고 분리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음행설과 오행설이 뭐죠? 합쳐져서 음양오행설이 되죠. 그래서 후대에 이제 큰 영향을 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왕조 교체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주역 볼 때도 사주팔자를 볼 때도 이걸 다 하잖아. 그래서 그 중국인들 특히 동양인들 넓게 해서 동양인의 어떤 우주관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줬던 것들이 이제 이때 나타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병가, 뭐 오자, 뭐 순자
손자 뭐 이런 그 번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제자백과 사상들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런 제자백과 사상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국시대 때 뭐죠? 그 당시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범법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군주들의 학자들을 모시다가 얘기도 듣고 또 필요한 사람은 또 채용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각 학파들이 군주에게 필요한 학문들을 연구하면서 제시를 했던 과정에서 제자백과 사상이 이제 탄생했고 이것이 이제 뭐라고 중국 사상에 뭐라고 하는 선진 사상이라고 해요. 진나라 이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맹아인 거죠. 중국의 어떤 사상의 모든 모태들은 여기에 다 태어난 거야.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한나라 이후부터는 조금씩 뭘로 이제 통일돼 버린 거야. 유가나 또는 일종의 도가로 이렇게 통일되는 거죠. 도교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사상적인 어떤 다양성이 있었던 시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2페이지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242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미추증 학자들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고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 사상이 형성된 배경을 세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제나라 수도가 어디냐면 제나라는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죠? 상동성에 있는 건데 제나라 수도가 임치라는 곳이 있어요. 임치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치에 직문 부근에 문화구역을 이제 설치하고 거기에 커다란 저택을 세워놓고 천하의 학자예요. 그 오타인데 학자 사상가들 각국의 사상가를 초빙을 했어. 예.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 사상가들을 직하의 학사라고 해요. 직하의 학사. 직문의 부근에 있는 밑에 직문 부근에 모여서 왔다 해서 직하의 학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백과 사상이 형성된 배경은 일단 사상의 자유와 지식의 학대, 학자의 우대, 각국이 분리된 사상의 다양함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범법을 실시하고 각국의 사상학계에서 여러 학자들을 초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긴 안 나왔지만 개별 사상을 강조할 수 있어요. 개별 경작. 경작을 통해서 개인의 사상이 점점 확대됐다. 왜냐하면 개별 경작이 전에는 공동 경작이었죠.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 음락 공동체. 개별 경작이 가능하면서 이제 전체로 벌어서 개인의 어떤 사유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제자백과 사상들은 주로 어떤 계층일까요? 주로 사계층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좀 모르겠는데 살아가는 계층들은 춘추시대 때와 전국시대 달라요. 춘추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경대부 말단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전국시대 때는 그들뿐만 아니라 학문과 능력, 온갖 자기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라고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0페이지 볼게요.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사상가들 좀 얘기할 텐데. 자, 30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에 들어갈 덕목을 써보고 가를 실천하기 위한 네 가지 덕목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공자의 정치의 지향을 서술해보시오. 인데 자, 공자는 신분의 기천을 가지지 않고 교육을 통해 도덕적 완성인 군자를 배양하려고 했다. 군자에게 강조하는 제일 큰 덕목은 뭐죠? 인이죠, 인. 그래서 공자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의 구체적인 덕목으로서 네 가지가 있죠.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재 충신이죠. 호재 충신. 네. 거기 답안에 북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네. 공자가 호재 충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 지향은 뭘까요? 이 사람은 준하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좀 복고주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하가 서주적 질서로 복귀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복귀하는 방법 아까 하신 것처럼 명분론을 강조해요. 정명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이제 보면 맹자의 사상이 나요. 그래서 맹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맹자는 측은지신, 수호지신, 사양신, 십이지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반려로 사덕이 나오죠. 인이 예지라고 하는 것들 있죠.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의 의미를 써라. 기역은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의사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의가 예를 드는데 측은지심이 어떤 어린애가 있어요. 갓난애가 있는데 갓난애가 우물에 막 가려고 해. 우물에 거기 깊이 빠있는 싱크홀 같은 데 빠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갓난애가 그 들어가는 거를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게 이 측은지심이야. 이 측은지심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저기 싱크홀에 빠지려고 하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거야. 이걸 양지라고 해. 이해되시겠죠? 측은지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자신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수호지심. 부끄러움, 염치를 아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은 있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의를 아는 거, 양보하는 마음, 격식을, 자신을 좀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사양지심이고, 그 다음에 십이지심이라는 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십이지심이에요. 거기에서 각각 뭐와 사단에서 사덕이 나오는 거죠.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이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맹자의 그 심성론이 후대 유학에 미친 거예요. 정치사상이 영향이면 맹자는 뭘 강조했다?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왕도 정치는 단순한 도덕력에 그치지 않고 군주의 역할을 양민과 교민, 이민 사상을 했고, 그 다음에 군주가 만약에 도덕적 자질이 없어요. 예. 그러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이미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역성능론을 되게 주장했다. 혁신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유교하면 우리가 보면 왕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불사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시 유학에서는 이런 공자 맹자 사상을 볼 수 있듯이 왕이 왕답지 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되게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이군, 신하는 한 군주만 섬기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그 당시에는 안 통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유교 지식인들은 만약에 왕이 안답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충의 대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불사이군식의 개념은 정 말기 때 등장한 거야. 이거는 후대에 나온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이제 볼게요. 자, 32번은 이제 국가와 관련되네요. 국가. 32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와 나 사상이 육아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묵가가 가를 신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묵가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해를 강조했다. 써주시면 겸해는 뭐에 반대해서 나온 거죠? 육아의 차별에 반대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세속론을 부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상형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묵가가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층민들로 구성됐다는 건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차이점, 가와 나 사상과 육아의 차이점 보면 일단 겸해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차별회 같은 것도 있죠. 요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육아는 계급을 인정해야 하는 신분을 인정하죠. 서열을 강조하고,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육아 같은 경우에는 계급에 맞는 정명에 맞는 모두 역할도 있지만 또 차별도 인정해요. 그거에 따른 예의 범절도 또 이렇게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그래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교상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교상리, 공리를 추구하는 마음이야. 전체를 이익을.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뭘 타파한다? 가족을 타파해야 돼. 가족이 있으면, 처자식이 있으면 뭐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또 자식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얘네들 또 내가 죽은 후에 또 뭔가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 이익보다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주장을 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혼을 꼭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의 어떤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할 필요 없는데, 저도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하면 도저히 여기 나올 수가 없어. 불가능해. 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33번 문제 볼게요. 33번. 자, 33번은 이제 그 순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순자는 그 예를 강조하죠. 자아계통의 예를 강조했다. 그래서 순자가 미출치 내용을 어떻게 이제 강조했는지 무엇인지 한 줄 이내 쓰시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악한 존재 맞죠? 그래서 맹자처럼 성선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말도 안 되면 어때? 두들겨 패야지. 예. 그래갖고 두들겨 패는 게 뭐냐? 그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을. 그래서 아마 이제 순자가 우리나라 교육을 왔으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 와가지고 얘들은 착한데 원래 이제 했는데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뭔가 교화를 시켜야 되고 말려 이렇게 설명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엄격하게 어떤 규칙을 정해서 뭘 해야지 뭔가 되는 거고, 이게 얘를 좀 명문화시키고 강제성을 띈 게 뭐다? 법이 되는 거, 법이.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의 사상은 법과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 아까처럼 강제규범인 근거인 군주권의 절대적인 권위와 상하지 있어. 이런 것도 인정함으로써 법과에는 큰 영향을 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순자는 육아이면서도 누구의 호시라고 했죠? 법과의 호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이 법과 사상인데, 자, 다음 설명하는 법과의 정치적 목적을 쓰고 기획과 디귿의 주장 내용을 각각 한 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정치적 목적은 뭐예요? 일단은 여기 1번, 2번, 3번이 있죠? 기존의 어떤 그 귀족대 세력 일수하고 엄격한 관료를 통제하고 재민을 지배하고 군주권을 절대 중앙짓거나, 이것이 최종 목표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기억 내용, 신부의 술치, 세치, 법치 있죠. 아까 전에 설명한 거. 그래서 법치 같은 경우에는 술치는 관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관료들 통제하는 방법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치 같은 경우에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보다 세력과 권력의 관계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말을 듣는 거지, 힘이 없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장되는 법은 뭐죠? 이거는 그 백성하고 군주의 관계야. 백성을 통치할 때는 철저하게 법을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저도 이제 법과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돼. 그래갖고 만료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인간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되게 부정적이야. 이기적인 존재죠. 그래서 도덕적 자기 규제가 안 돼. 그래서 법을 통해서 규제만 되는 거죠. 예. 그게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 법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한비자 책을 인용하면서 어떤 소년이 있어요. 소년인데 이 소년은 어른들이 말해도 얘기를 듣지가 않아. 지 멋대로 행동해. 그럼 이 소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육아처럼 얘들 어르고 달르고 그래야 될 것이냐? 지금 방식이 육아죠. 예. 그 교화시키고. 근데 이 한비자가 말하기를 그대로 안 된다. 붙잡아서 두들겨 패기면 무조건 말 듣는다. 이게 법과적 방식이야. 근데 이 법과를 바탕으로, 이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가 멸망 원인을 써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거 어떤 나라?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쓰면 되는 거죠. 예전에 01년인가 한번 기준이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노자를 보죠. 노자. 자,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형태를 말해보고 그 국가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노자는 뭘 강조해요? 무의자연을 강조하죠. 무의자연. 예. 무의자연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무의자연한 뜻은 뭐냐 하면, 그건 노자의 도덕경의 첫 구절에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되지 않고, 명을 명이라고 하면 더 이상 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면 비상명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이게 언어로 규정하면 그 이상 이건 진리가 아닌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우등색, 열등색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건 우등색, 열등색 본질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본질하고 관련이 없어. 다만 그 이름에 집착하면서 뭐냐?
차별이 생기고 이 차별에 따라서 우리는 편견과 그 사물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먼저 이름을 짓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름을 짓지 말고 자연이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규정짓 수 없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도도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그 도를 설명하는 그 순간 이미 인간은 뭐죠? 도를 상실하고 자연의 어떤 도를 상실하고 뭐냐면 차별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고 뭔가 규칙을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막 규정 지려고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제도 못한다. 도가 아니다. 도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내버려두는 자연 도라는 걸 내버려두고 우리가 어떻게 짓든 간에 스스로 그렇게 움직일 뿐이야.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 도의 자연이에요. 아니 무의 자연이죠. 무의 자연. 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그래서 자욕의 자연이라는 건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도는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뿐이다. 인간의 언어를 규정짓기 전에 그냥 스스로 움직일 뿐이다. 이게 도의 자연이라는 뜻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 시험 문제 안 날 텐데 일단 여기서 가에 들어갈 건 뭐예요? 무의죠. 무의.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가 그냥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제점 폐쇄적인 원시 공동체 사회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지금 이미 부족 국가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보통 100만 명, 200만 하는 영역 국가 시대인데 이런 논리는 판타지지 일종의. 판타지지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야. 현실 정치 풀 수 있는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강남에 가보면 노자 장자상들이 많아요. 강남에 왜 갔냐면 원래 노자와 장자가 출신지가 강남 쪽이에요. 노자는 원래 성인에는 칭호고 원래 이름이 뭐죠? 이이죠. 이. 우리의 이이가 아니라 중국 이이라는 사람이 이이상은 원래 본명인데 나중에 당나라 때 도교를 강조하잖아. 그건 뭐냐면 성이 똑같다는 거야. 당나라 세우는 사람이 누구야? 이세민이죠. 이세민이 아니라 이연이죠. 이연. 그리고 노자가 이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일족이다 해갖고 숙면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제 불교를 견제시키려는 목적에서 이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진시황의 정책 보자. 진시황의 정책. 진시황의 정책과 9년제에 관련돼 갖고 한 3번 나왔는데 그렇다고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최근 나온 게 13년이에요. 근데 이때 어떻게 나왔냐면 진시황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9년제와 군국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전에 봉건제인가요? 네, 그거 비교하는 문제 나오고 진시황에 관련된 정책들이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나?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진나 통일 의회는 의회도 안 나왔어요. 9년제 외에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왜 진시황이 중요한데도 왜 안 나온가 생각하는데 너무 흔해서 안 나온 것 같아. 이거 나오면 이게 별로 그냥 주는 문제거든. 진시황의 정책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수능에도 나오지만 인고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일단 보면 일단 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진나라가 왜 육국을 물리치고 통일할 수 있었냐?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정치, 경제, 사회 통일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에는 대규모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반전 사상과 이제 평화를 기원하는 것들을 이제 희망하게 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해. 전국시대 말기에 들어가면. 그래서 각국이 이제 경제가 원거지 산업이 발달되면서 각 지역의 특화된 상품들을 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도가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여러 개의 정치 세력들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경제를 이끄는 게 훨씬 편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각국이 있으면 통과할 때마다 뭐예요? 세금을 뜯기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 등등.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각 분야에서 어떤 통일 욕구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진나라 이제 상황의 범법 실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간중의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낙후성. 간중은 이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중이라는 곳은 사방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 좋아. 그리고 위수가 있어. 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평화가 있거든요. 방어하기도 좋고 자체적인 식량 생산도 가능해요. 그래서 역대 왕조들이 강중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수도가 세워졌죠. 예를 들면 게 진나라의 함양 있고, 한나라의 장안, 또 당나라의 장안, 그 다음에 수나라 대흥, 이런 나라들이 다 간중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들이죠. 그래서 낙양과 더불어서 이 간중은 상당히 인기 있는 지역이다. 수도로서. 지금은 장안은 어디예요? 시안이죠, 시안. 서안. 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저 예전에 시안 사건이 일어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장안이에요. 예. 물론 이제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수도라 뭐냐면 성들은 약간씩 위치는 달라. 좀 규모도 다르긴 하지만 대개 그 부근에서 다 있었던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중화의식이 점점 형성됐다. 그래서 중화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공동된 조상은 누구예요? 당군이죠. 근데 중국의 공동된 조상은 뭐냐면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 요때 황제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 그 황제의 의미가 아니라 진시황의 황제가 아니라 누들 황제예요. 여기는 황제는. 그래서 삼왕 오제 중에 오제가 있죠. 오제. 황제, 제곡, 제호, 제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 첫 번째 황제가 황제야. 황제가 이제 그 당시 치우하고 이제 싸워서 이겼잖아. 치우는 우리의 조상이고 황제는 이제 중국 애들의 조상이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물론 황제 다 공통 조상은 아니겠지. 그냥 간접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양쯔강 유역과 이제 항하강 유역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쯔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남만이라고 차별했잖아. 하나의 중화 의식이 통합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에 이제 국가 형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지배체제 확립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황제 지배체제 하면 이제 일단은 중앙집권적 관료제, 군현제적 전국적 실시, 그다음에 개별 인신 지배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사상적 근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법가죠, 법가. 네, 법가를 통해서 군주권을 절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인민에 대한 지배를 이제 규정하고, 관료제도를 만들고 등등 이런 법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간에서 무슨 사상이 있냐면, 여기 이제 황제 숭배주의라고 했는데, 황제가 아니라 이건 상제도 건치, 상제. 상제도. 아이고. 상제. 자, 상제라는 건 뭐냐? 자, 중국의 고대 왕국 시대 때 은주 시대부터 상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상제는 일종의 하나님이야. 가시죠, 가. 이때 하나님은 성리학에 말하는 천의 의미와 다르. 성리학 천리다 해갖고 이거는 이치, 뭐 운행 법칙 이런 거잖아. 이때 하늘의 뜻 상제라는 의미는 인격신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나오는 이슬람교 알라나 기독교 예수님 야훼처럼 인격신을 가지고 있어. 이게 고대 신인데, 이 상제 숭배 사상이 민간에 널리 그 당시 유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그 당시에 왕들은 예전에 공이라고 칭했죠. 근데 뭘로 바뀌어요? 왕이라고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센 나라는 왕도 만족하지 못해. 그래갖고 새로운 칭호가 나오는데 제라는 칭호가 나와. 제. 그래갖고 이제 진나라나 그 다음에 제나라를 각각, 진나라는 서제, 제나라는 동제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간에서 황제 사상이 있어요. 상제 숭배 사상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기가 뭐야? 살아있는 상제라는 뜻이죠. 의미가. 그리고 이것이 진나라 진시황 때 이 상제 숭배 사상이 연결된 게 뭐냐면 황제라는 칭호가 여기에 나온 거죠. 요 제라는 것은 상제야. 지상에 살아있는 신이 제가 되는 거고, 자신이 되고, 황자라는 것은 빛나다라는 뜻은 어떤 수식어예요.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죠. 칭호가. 그래서 이제 이게 황제의 칭호의 어원의 첫 번째 그거. 근데 이제 속설에 이게 있죠. 황제라는 말이 왜 나왔냐. 삼왕오제에서 각각, 황과 제를 떼서 무슨 상제다. 근데 되게 그렇게 설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뭐냐면, 아까 제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민간에서 널리
유포된 것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지금 신이라는 의미에서 황제라는 의미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의 그 뭐냐면 국가들은 중국 왕조든 항상 자신의 그 건국을 뭐와 연결시켰죠? 오행서설과 연결시켰죠. 오행. 그래서 오행은 뭐 상극설과 상생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하고, 진나는 뭘로 봤냐면 수덕으로 봤어. 수덕. 그래갖고 그 수덕을 바탕으로 하는 게 진나가 어떤 상징이다. 물을 강조죠. 그래갖고 이제 수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행 수덕과 배합하기 위해서 세수를 10월 달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삭이라는 거 아시죠? 황제는 권한 중에 정삭을 정하는 게 있는데, 정삭은 뭐야? 1월 1일을 정하는 거야. 1월 1일을 며칠로 정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1월 1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10월 1일을 가지고 1월 1일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나 때도 이제 때도 달력 바꾸죠? 그래서 1월 1일 뭐야? 지금처럼 음력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진나 통일을 이거 외워두세요. 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진나는 통일 역사상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은과 주는 통일 제국이 아니었냐? 은과 주는 엄밀히 말하면 통일 제국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뭐예요? 연맹 왕국이야, 우리식 따지면. 근데 이거는 통일 제국, 이론적인 중앙 집권적 통일 제국이 수행이 되겠다. 그 다음에 황제 지배체제 항목했죠. 황제라는 말도 진시황이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군현제를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국이 통치 이념을 중요한 틀을 형성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역대 왕제들이나 우리나라 그 왕들이 진시황을 좋게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욕하죠. 그러면서 진시황이 만든 거는 그대로 배워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진시황이 그 만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만리장성 경계 농경지대 확보했다. 이때부터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진나라 그 진시황이 만리장성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처음 만든 거 그 후에 만리장성은 진시황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한나라, 뭐 당나라, 뭐 그다음 명나라 계속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만리장성의 의미는 뭐냐면 군사적 가치는 별로 없어요. 이게 만리장성이 한 곳에 뚫리면 소용없는데, 이걸 경계해도 위쪽은 유목민족, 남쪽은 농경민족의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이 될 뿐인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리장성은 어느 나라 때 만들어진 거 아시죠?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영토의 고종화가 일어났다. 이게 명나라까지 유지가 돼요. 명나라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이란 말에서 뭐가 나온 거죠? 차이나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중국 영토의 원형이 이때 물론 이게 영토의 원형은 한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한족들이 살고 있는 땅. 근데 이제 청나라 때는 지금 영토의 원형이 된 거죠. 지금 영토는 뭐야? 지금은 청나라는 지금 그 중국은 뭐 다민족 국가죠. 한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54개 소수민족을 다 포함된 영토가 그 원형이 된 것은 어느 때다? 청나라 때죠. 청나라 때. 그때 원형이 됐던 것은 한족들만 살고 있는 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세네 가지 있는데,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통일정책들을 보죠. 그래서 통일정책을 쭉 있는데, 이 통일정책은 제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다 한 번씩 다 쓸 것 같아, 일단. 자, 그 내용을 보면 도양을 통일했다. 각국의 도양이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동양을 기준으로 해서 직량이라고 호칭하는 동양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죠. 도는 뭐예요? 자의 길이를 말하고, 양은 대용정, 용정을 말하고, 형은 추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인데 반량전을 만들었죠. 방랑전은 지금 모형이 원전을 바탕으로. 그래서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 때도 화폐가 많이 사용했어요. 상포화폐 강제로 발달해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원전도 있고 명도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원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관을 표현했죠. 천원 지방에서 둥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거죠. 그래서 겉은 둥근데 안은 뭐가 있죠? 네모나게 해서 방이 뚱 뚫렸죠. 그 엽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방랑전이었다. 외워두시고. 자, 무게가 약 8g 정도 된다. 항량이 그 16g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 정도 된다 해서 반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방랑자는 발행은 했는데 주로 발굴 대상이 어디냐면 주로 예전에 이제 진나 원래 영토 있죠. 사천성, 뭐 섬서성 중심으로 발령됐기 때문에 전국화됐다는 건 좀 힘들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진나라가 오래 있었죠. 금방 망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각국의 차가 지나가는 궤를 통일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열차의 그런 헛개를 통일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열차 폭 보면 이게 철도와 철도 사이에 헛개 사이에 길이가 있죠. 폭이. 이걸 통일시켰다. 그 다음에 치도. 그래서 시도라는 것은 이제 뭐죠? 군사용으로 만든 군사도로를 이제 각국에 만들었고, 이 군사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지방 발란을 제압하고 상공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런 나라 다 노마도 길을 만들잖아. 길을 만들어야지 이제 통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통일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 문서행정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문자가 다르면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각국의 문자가 다른 건데 이 당시 이제 진나라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각국의 문자를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면 전서체라고 해요. 전서체, 소전, 전서체. 그래서 전서체가 좀 발전된 것이 이제 전환시대 때 뭐가 된 거죠? 예서체가 되는 거죠. 예서체. 후한시대 때 해서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체는 해서체예요. 해서체.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초선이, 행선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제 치도를 건설하고, 산인 정책들을 했죠. 함양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행해줬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세력들의 이제 이런 정책들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력들이 이제 반발들이 불러일으켜. 그리고 지난 시대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중앙집권화, 진나 중앙집권 과정에서, 각국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각국에서 육국에서 반발이 나는데, 그래서, 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죠. 항우와 유방도 초나라 유민 출신이었고, 어떤 유민들은, 진나라, 제나라 유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로 우리나라 들어왔죠. 동이 땅을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조선 위만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라의 처음 진안이 세워질 때도 연나라 유민들이 들어와서 세웠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 그때 이제 들어올 때 얘네들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뭘 가지고 와요? 우수한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철기 문화가 어떻게 돼요? 전국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진시황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붕서갱유가 생각나요. 붕서갱유. 붕서와 갱유는 다른 사건이에요. 붕서는 뭐죠? 책을 찾아서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 가운데 의학이나 복점, 그러니까 점치는 거, 농업, 잉업, 실용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다 모두 불태운 것이 붕서 사건인데 이거는 왜 했겠어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서 이론화시킨 거죠. 사상을 통제하겠다. 법가 사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갱유는 뭐죠? 갱유는 그때 이제 시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꼬려 살려고 하잖아.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죽으려고 하고 있고 자살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불로장생에 미쳤나 그 당시. 그래갖고 그 당시엔 지금은 없어지지만 방사라는 사람이 있어. 방사. 이 방사는 일종의 뭐냐 신선학파 사람인데 지금 없어요. 그 당시 신선학파인데 이 신선학파 사상이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 방사인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불로장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 그래서 이제 서복이니 노생이니 이런 사람들이 진시황을 가갖고 우리한테 일종의 돈하고 식량하고 사람만 대주면 가서 불로장생 약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는데 멍청하게 속은 거야. 그만해. 그래갖고 황상 노생이 속아 도망갔죠. 그냥 사람 데리고 재물 데리고 이제 어딘가 숨었어. 그래서 제주도 갔더니 거기 노생이 와가지고 이게 팀장친도 놓았다는 전설이 들어왔다는데 거짓말이고 그는 전해지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열받은 거야. 진시황이 자기 속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그 사람들, 방사들을 다 죽여서 파묻었어요. 이걸 갱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이때 유자를 방사를 의미하는 건데 유학자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냐면 파묻었다 이렇게 행사하거든요. 좀 잘못 전해진 건데 엄밀히 말하면 신사학파와 관련된 거지 유학자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교과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익혀두세요 그냥. 예. 그게 좋은 것 같아. 어저께 TVN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여러 잡합박사 그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데 거기 이제 유시민이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경제학 책을 가지고 왔대요. 경제 교과서들. 근데 경제 교과서를 보니까 자기하고 이게 틀린 말이래. 그래서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다고. 근데 이제 아들이 그러냐고 어떻게 공부했더니 맞진 않지만 시험 볼 때는 애우라고 이걸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애우시는 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하여튼 붕서갱유는 학문과 사상을 타협을 해서 법가적 엄영준을 강조했다. 그래서 법가를 통해서 통일시켰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붕서갱유인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죠. 뭐가 탄생되죠? 나중에 홍고학이 탄생돼.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자들 많이 파묻고 그 다음에 책도 불타오르니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기억이 머릿속에 남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가운데 원절 복구하는 과정에서 군문학파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분설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자 벽에다가 흙벽에다가 책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붙였죠. 파묻었잖아요. 그래서 흙벽을 파보니까 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고문학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간의 논쟁 과정에서 홍고학이 나오는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명이 아방궁. 아방궁은 이제 했는데 정식 명칭은 아니고 임시 명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공되고 이제 정식 살려는데 준공되지 못했죠.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전에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방궁을 했고 여상릉이던데 여상릉은 자기 무덤이야. 무덤. 예. 나중에 이게 발견됐죠. 파보니까 뭐가 나와요? 병마용갱이라고 병마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병사하고 말을 일일이 뭐예요? 도자기로 해갖고 만들었어. 예. 한 군단을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앞에 은나라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순장 있죠? 근데 이 순장이 나중에 춘추 전국시대가 없어지거든요. 대용품으로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거죠. 이런 도자기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순행을 해요. 전국 각지 돌아다녀요. 그래놓고 자기 공덕비를 세우고, 순행비를 세우고. 우리나라 그 왕들도 그런 짓을 하는 왕들이 많아. 진흥왕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진시황의 한 행동 보고 그런 걸 따라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또 태산이라는 게 있어. 중국에 가보면 이제 상사성에 태산이 있거든요. 태는 높지는 않은데, 한 2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거기에 뭘 하냐면, 태산의 제사를 지내, 봉성의식을 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주나라 때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죠. 그걸 자기 따라한 거예요. 봉성의식을. 근데 기록을 안 남겼어, 자세한 절차들은. 왜냐면 나중에 씹힐 수 있잖아. 원래 한동안 안 하다가 진시황이 지멋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무제죠? 한무제가 이제 태산에 가서 봉성의식을 했는데, 이거 기록 남기면 안 되죠. 왜냐면 자기도 모윤상에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뒤에서 이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기록을 못 나게 하고 그 밑에 사관들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사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천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태사장이거든요. 그때. 따라가게 하려는데 그 한무제가 따라오지 말라고 해서 이제 내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시덤시덤 알다가 죽은 거예요. 예. 그럼 이것 때문에 왜 상처받아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주나라의 어떤 정통성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치제도도 정비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중앙정치제도를 만들어서 상공 국영제도를 뒀죠. 이건 한나라 때까지 계속 가요. 이 통치제도는.
자, 상공구공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승상제도가 있고 태의, 어사대부가 있죠. 승상은 국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태의는 군사장관이고. 그래서 위자가 붙으면 무조건 군사와 관련된 거야. 군사. 그래서 위에서 태자는 큰 태자잖아.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 군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태의가. 그다음 어사대부는 비서감찰기구야. 그래서 이제 서로 견제도 했죠. 원래 이제 그 승상이라는 상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사대부라는 사람들은 이 간직은 춘추 전국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한 간직은 아니었거든요. 주로 이 간직의 특징이 뭐냐면 비서기구였어. 그러니까 외조와 내조 중에 뭐야? 내조였죠. 근데 전국시대에 들어가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이들 기능 그 간직들 권한 또 어떻게 강해지면서 외조화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한 삼성 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원래는 뭐예요? 내조였죠. 근데 기능이 커지면서 외조화된 거죠. 이건 이제 똑같은 절차인데, 자, 그래서 이제 상공이 분권에서 정치, 군사, 감찰로 해서 상호견제에서 황제 통치에 유지한다. 황제 통치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진나라뿐만 아니라 후에 송나라, 명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송명 때 그 황제권 강할 때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특정한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죠. 재상이나 이런 사람들. 권력을 분할을 시켜. 그래서 상호 견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진시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다음 구경인데 이 구경은 주요 국문을 담당을 했고요. 저 황실과 황제와 관련된 간직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보죠. 지방행정제도가 시험 문제 나왔어. 2번이 나왔어.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지방행정제도 9년제인데, 원래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통일하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 지방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2가지 의견이 나왔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봉건제가 좋다. 이사는 9년제가 좋다. 결국에는 9년제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9년제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행해진 걸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국을 몇 개로 나눴죠? 36개 군을 나누고 그 밑에 현을 뒀어. 그래서 군과 현에도 중앙의 상호 견제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행정은 군수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군사는 군의가 담당하고, 감찰은 군감이 담당하죠. 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정은 현령이 담당하고, 군사는 현의가 담당하고, 감찰은 현승인데 현감으로 군치세요. 현감. 자, 현감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군과 현은 직접 이제 중앙에서 이제 뭐냐면 관리를 파견하는 거고, 향과 정 밑에, 향, 정, 리 같은 게 있죠. 이것은 주로 이제 한쪽 자치를 맡기는 거야. 네, 한쪽 자치. 한쪽이 자유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전환시대까지 연결되죠. 예. 그리고 이제 5와 10으로 해가지고 인을 5명으로 5. 이걸 바탕으로 가를 10개로 해가지고 뭐냐면 연자를 시킨다. 그래서 5명을 5라고 하고 이 5를 하나의 가로 해갖고 10가를 묶어가지고 뭐죠? 상호 뭐냐면 감시하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똑같이 책임을 묻는 연자를 실시했다. 이거는 그 진나라의 범법 내용을 그냥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9년제는 중국의 지방제도 골고루 일어났다. 그 외에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가서 3층제에서 주, 군, 현 해갖고 주가 더 생기죠. 그렇죠. 당나라 때 다시 2층제 돌아가죠. 위치는 주연제, 9년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2층제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적극적인 대외 경략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 대외 경략을 보면 일단은 이제 북쪽에 전국시대부터 어떤 세력들이 있었냐면, 홍노가 있었어. 홍노. 네. 홍노가 이제 있는데, 이 홍노는 주로 어디 살았냐? 얘네들은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 일대, 중남부 일대에 살았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방민족들은 홍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홍노는 특정한 민족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문이나 유골을 발견하는 동안 다민족 연합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홍노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죠. 홍노란 뜻이 좋은 의미 아니에요. 홍수는 노비 같은 놈들 뜻이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 자, 하여튼 이때 홍노가 이제 전국시대부터 계속 침입해왔어. 그래서 목영을 파괴해갖고 이들을 몰아내고
오로스 지역, 오늘날 내원구 자치구 지역을 이제 획복하고 여기에 군현을 설치하고 만리장성을 완성했죠. 그래서 그 전국 시대 때 진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연나라 이런 나라들이 장성을 쌓았거든요. 이 장성을 서로 연결시켜서 만든 게 최초의 만리장성이죠. 그래서 오늘날 만리장성 위치가 좀 달라요. 오늘날 만리장성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산해관부터 해서 가요까지죠. 근데 요 당시 만리장성은 좀 북쪽에 있어. 북쪽에 있어갖고 학자마다 이게 추정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요동에서 농소까지 보는 학자도 있고 동북공정에 충실한 그 학자들은 이 장성의 끝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평양까지 내려가요. 지금 평양까지 나가면 한반도 북부가 누구 땅이라는 뜻이야 이거? 예, 우리 땅이라는 중국 땅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한때 고대 시대 때 그 한반도 북부가 중국 땅이었다는 주장도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몰라요 어딘지. 왜냐면 일부만 남아있어. 코끼리 뼈처럼 드문드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의 나라를 푸는 거지 막. 그래서 이때 만든 그 만리장성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만리장성은 벽돌로 쌓았죠. 벽돌로. 근데 그 당시에 만리장성은 토성이야 토성. 그러니까 판축토 기법을 해갖고 다져가면서 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드문드문 있어.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다만 지금의 만리장성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을 거다 보고 있어요.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남쪽에 보면 월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월은 오늘날 어디에 있는 민족이냐면 베트남이죠, 베트남. 예, 되게 이제 그 베트남 북부부터 해갖고 오늘날 강동, 강서, 복건 지역 같은 거 있죠. 강남은 근데 강남보다 좀 더 아래 있는 지역. 그래서 주장강 일대 지역들은 이제 월족도 있었는데 그들을 평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월이나 남월 같은 것들을 평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월은 오늘날 복건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남월은 이제 그 강동, 강서, 북부 베트남 일대. 그래서 요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진나가 망하고 나서 잠깐 혼란기에 다시 독립했다가 한 무제 때 다시 여기가 정복이 되죠. 그래서 중국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북부 베트남 지역도 한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대외 경력을 통해서 중국 역사 최초의 통일제국을 완성했고 대외 영토를 확보해서 차이나의 언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진나라 상황을 보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왜 진나라가 이렇게 잘 나갔던 진나라가 그 망했냐? 첫 번째는 진은 법가를 통해서 통치했죠. 근데 법가 때문에 너무 망했어. 너무 법을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진나라 때 진나라 때 일어난 농민반란 있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 진승 5강의 난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진승 5강의 난인데 진승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이제 그 하남성 남부 출신인데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만리장성 쌓는다고 그 지역의 마을의 일꾼들 소집을 했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총책임자도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인력을 이끌고 와갖고 저기 만리장성 갔는데 문제는 만리장성 가는 과정에서 출발을 쭉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해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진나라 헌법에 보면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떠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올 때는 이러나 저러나 다 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징승, 그때 5강이 같이 했기 때문에 징승 5강이 나는데 이 사람이 유명 많이 남겼어.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아시오. 알리오 해서 재미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큰 새의 뜻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좀 유명한 말 있죠. 왕이나 제후, 장구자 재상이 나도 우리 같은 인간이 틀림없다. 그래서 왕후장세의 시가 따로 어디 있겠냐.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죠. 그래갖고 이 진성 5강에 나오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이제 후대에 이제 사기가 그 진성 5강에 나오는 기록할 때 이제 사기가 아니라 그 사마천이 사기를 기록할 때 징승을 어디에 넣냐면 원래 진승은 제후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넣어야 돼? 열전에 넣어야겠죠. 근데 어디 넣었어? 세가에 넣었어.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왕후장세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그 말은 또 누가 이용했죠?
만적이 이용했죠. 만적이 고조사에 나온 말 인용함. 그래서 그리고 서양사에서는 또 와터 테일러가 이제 했던 말 있죠. 그 이브가 기싸움하고 아담이 바시스할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인가. 이런 말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성 5강의 난은 장초단 국화를 입고 국호를 해서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그 진나 노예군대에서 어떻게 진압이 되죠. 그렇지만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 각지에 반란이 일어나. 그 중에 반란이 제일 많았던 곳이 뭐냐면 초나라예요. 초나라. 초나라에서 이제 두 명의 걸출한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항우하고 유방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냥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대토목 사업, 만리장성 한 명의 아방구, 그 다음에 외국 정벌, 뭐 홍로나 남월 원정하고 이런 연자제 이런 것들이 농민의 큰 부담을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진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고 나중에 이제 한나가 등장하면서 진나와의 법치주의는 계승하지만 이 법에 뭐죠? 융통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겉으로 뭘로 치장을 하게 돼요? 유교로 치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무제죠. 그래서 한무제는 진시황에 무조건 책찍질만 가는데 한무제 책찍과 함께 뭐도 있어요? 당근도 있죠. 그래서 유가적 원칙과 법가적 원칙을 뭐냐면 합쳐져서 동아시아의 어떤 지배 질서, 통치 제도를 만든 거죠. 그 후에 역대 왕들도 한무제의 정책들 그대로 이어받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유교를 강조하지만 유교에서 말도 안 되면 안 돼요. 해초리 들고 두들겨 패잖아. 다 법과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지난시대 군주간의 변천이 있는데 요거 그냥 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거기 상제 숭배 사상만 이렇게 연결되고 상제 숭배 사상이 후에 이제 후한시대 때 지배층에 수용돼서 이제 지난 시대에 수용돼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되고 참의설로 이용됐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43페이지. 자, 233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자, 다음 기역의 밑줄친 의미를 세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배경을 두 가지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진해통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자, 역사적 의의는 쓰고 외워두시라고 했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중국 역사 최초의 통일제국이고 황제 지배체를 확립했고 중국 영토를 고정화시켰고 중요한 역대 왕조들의 어떤 전제 중요한 틀을 제공해줬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진나통일의 어떤 그 쉽게 멸망하는 몇 가지 원인 사회경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진나 멸망 원인을 쓰라는 걸 한번 내봤는데 강제 노동은 농민의 큰 부담이 되었고 토목 군사비도 많이 지출하게 되고 등등을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엄혹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반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반란 역사적 의의를 말해보시오. 자, 왕호장생의 시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이거는 유명한 무슨 말이에요? 진승 5강의 난이죠. 그래서 반란의 배경, 진의 강제 동원령에 농민이 국가의 정한 날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에 좀 호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혹한 엄형주의가 그 진승 5강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때는 예가 있어야지.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뭐예요? 좀 늦을 수 있다는 어떤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를 보면 자, 그 진승 5강의 역사적 의의를 보면 이걸 계기로 해갖고 반진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됐고 이게 기록상 남아있는 중국 역사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국사기 때 뭐가 있었죠? 원종 예논회란 있었죠. 이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 3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역에 합한 니은의 문자체를 각각 써보고 디귿의 분서의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여기 한의중에 있는 건데 한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분서하고 갱유를 분리시켜 놨어요. 한의중은. 그래서 그냥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일단 합해는 뭐였어야 돼요?
항량의 반 정도 된다. 그래서 반량이죠. 반량. 그 다음에 문자는 뭐죠? 이거는 그 소전체 또는 진전, 전서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소전, 진전, 진나라 문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서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서의 목적은 뭐냐면 민간의 소장의 서적과 사학을 금지하고 그것을 간이 소장해서 가나에 이동화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한의 중에 보면 그 서적을 다 할 때 소각을 시켰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국가는 몇 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민간에서는 실용적인 서적만 보고 다양한 사상들은 누가 다 관리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 내용을 썼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거는 약간 그래서 요런 내용보다는 그냥 동양사 개론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인식하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이게 일단 다음 테마인데 좀 쉴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 할게요. 45분에 다시 할게요.